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4월이 시작됐습니다. 첫 거래일 일단 시장은 주춤하면서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시작되는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또 삼성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강세였지만 이외에 소외된 종목들은 여전히 부진했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 오늘 부담이었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가 넘게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원 넘게 오르면서 1316.5원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두 분과 함께 이 환율에 대한 향방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 방향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4월 짝을 든든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체크해 볼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은 숫자가 많습니다. 1,320원 턱 밑까지 다시 올라온 환율, 그리고 이 116만 배럴 감산에 따른 정유주의 흐름,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말고 대체제가 있을지 2차 전지 말고 뒤에 구절을 저희가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1,200원에서 안정되나 했더니 다시금 1,300원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달리고 있는 환율, 4월에는 환율 향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향방을 상방으로 보시는지 하방으로 보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상방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도 좀 상방으로 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관건은 다음 주에 4월 9일 날 네. 일본의 이제 우에다 가조 총리가 신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정책적인 흐름이 금융 정책 완화에 대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긴축 정책에 대한 흐름도 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그런 의견에 따라서 금융 정책 지지 완화로 되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일본 엔화에 대한 부분의 흐름이 향방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저도 이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중소형 은행에 대한 파산 이슈로 인해서 미국 달러 국채 금리가 좀 더 빠지게 되면서 실제로 국채에 대한 일본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일본이 여기서 매도세가 있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향후에 뭐 엔화 강세에 대한 흐름도 지켜볼 수는 있겠으나 일본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도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최근에 유가도 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다음 주 11일쯤입니다. 금통위에서도 이제 개최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동안 미국 FOMC 잠시 25bp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이 금리 인상차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좀 역대급으로 좀 난 만큼 만약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줄일지 여부도 좀 관련된 환율의 좀 향방이 좀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방으로 보시고 우리 차장님은 원달러 환율 4월 달에 상방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2분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유가 반등이 좀 이끌었던 흐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원화 약세뿐만이 아니라 달러 강세가 엔화 부분까지 건드리면서 쭉 올라온 흐름이었는데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부분을 기록을 했고, 이게 한 220억 달러 정도 했던 부분들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2분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강세였지만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특히 이제 강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국내에 국한된 흐름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5월달 FOMC를 앞두고 이제 금리에 대한 상단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흐름이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작년 3분기에 1,500원대 우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에 가이던스를 잡았을 때 1,170원에서 1,350원까지 가이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수지 적자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펙을 통해서 유가 부분을 건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오늘 내일 정도는 달러 강세 인덱스 정도 흐름인데, 오늘 외국인들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1조 가까운 매도세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2분기에 들어서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좀 유발하면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박스권 하단에 좀 우려감이 좀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어지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1,350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면 상단일까요? 뭐 당사 애널리스트 가이드 추정치를 본다라고 하면 FOMC 쪽에서 금리 상단을 뭐 5%대, 5.5%대 그리고 이제 상단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국내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5월 달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 부분은 고점을 찍을 것이다. 혹은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오늘 미국채 10년물 반등이 0.9%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반등과 빗대어서 미 국채 10년물까지 반등이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첫 거래일부터 외국인 매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주춤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은 코스닥 지수의 향방이라든지 코스피 지수의 향방도 조금은 좀 주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2,500에 대한 상단을 뚫어줄 것인가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렵게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특히 이제 1, 2,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IRA 법안에 대한 세부 발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발현이 됐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다음으로 이어받을 섹터가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혹은 4월 달에 이어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장세 흐름은 좀 지속이 되는데 지수를 놔두고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매매를 하거든요. 네. 환율이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면 주식에서 매매채액을 기록하더라도 달러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쉬어지는 흐름에서 대형주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네. 개인적으로는 2분기 중반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은 그렇다면은 환율이 더 지금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시장 향방은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뭐 환율이 계속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네. 전고점이 대략 한 1,444원 10월 달쯤에 이제 달성을 했었는 것 같은데 물론 1,325원 지금 살짝 거쳐 있습니다. 바로 전고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외국인 수급에서도 조금 유입하기에는 조금 힘든 네.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시기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수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 자체만으로도 수출이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도 외국인이 쉽게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444원까지 돌파하기에는 조금 너무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1,350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1,350원에 대한 상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대로 11일에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금통위에서 뭐 기준금리 동결이 한 번 더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향방도 자세하게 파헤쳐 봤고요. 다음 키워드인 116만 배럴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116만 배럴을 감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여기에 합류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 은행 사태 이후로 조금 침체 우려가 커져서 자발적으로 이 원유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하던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추가 감산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오펙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언더 쪽에 있다라고 하면 생산 원가 대비해서는 마진율이 한 22% 정도 발현이 되는 흐름이고 네. 80% 이상의 유가가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한 32%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펙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유가가 계속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할 텐데 경기가 살아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기 회복세가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발현이 되는 흐름이었고 다만 오펙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단순하게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를 놔두고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감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텐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오펙의 참여국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동조화가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오펙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만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100불 이상으로 만약에 2분기나 3분기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강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전반적으로 오펙에 대한 다른 압박적인 조치를 통해서 80% 언더로 계속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3분기라든지 하반기까지는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100불을 넘겨서 130불까지 가는 흐름들은 경기 회복세에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구조에서는 가격 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2분기까지에서는 100불 이상으로 변하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조정해 둬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유가 부분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자발적으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감산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정유주의 주가를 받쳐줄 만한 상승부를 켜줄 만한 재료인지도 여쭤볼게요. 정유주가 오늘 상승하다가 음봉 전환을 했잖아요. 네. 정유주에는 큰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아닌 걸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정제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수익성으로 이제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상반기 작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S-오일이나 관련 정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유가가 상승하게 되다 보니 정제 마진 자체에 대한 스프레드가 이제 커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유가가 빠지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10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오펙이 10월 달쯤에 200만 배럴에 대한 감산 얘기도 했었지만은 실제로는 87만 달러밖에 이제 배럴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제 165만 달러에 대한 이제 배럴에 대한 어느 정도 감산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추가 감산을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관건은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은 제가 볼 때 80달러에서 이제 많아봐야 좀 90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100달러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유들에 대한 상승폭이 이제 확대되지 않고 좀 축소되는 모습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도 정유주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는가요? 오늘 이슈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냐 혹은 단기적인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정유주가 정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작년 3분기에는 평균 단가가 130불 정도 기록했던 유가 부분이 이제 만약에 1분기를 기준으로 80불 전후로 한다라고 하면 정유주가 스프레드 마진을 갖고 오는 시점은 올해 한 9월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 대비해서 하반기에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정유화학주 특히 이제 원자재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가격 마진 회복은 3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선호 업종으로는 네. S-오일 정도로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물론 정유화학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밸류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견인을 한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보자. 앞으로 정제 마진이 회복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유주에 대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말고 그 뒤에 말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일단 2차 전지 말고는 안 가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더 갈지에 대해서부터 여쭤볼게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계속적으로 최근에 한 2, 3주 사이에는 거짓말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업종이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인정을 하는데 네. 주가적인 가격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러면 심지어 2025년 실적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주가 부분이 움직이는 시점인 것 같고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이제
이제 동박까지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최근에 네. 도전제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LFP 쪽으로 가는 시장에 대한 평가라든지 국내 이제 SDI를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향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물론 오늘 IRA 세부 법안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기반영됐던 부분하고 세부 법안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서 오늘 업종에 대한 리레이팅을 받았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고 싶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에 대한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매도를 해야 내가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판단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업종에 대한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되는 영역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 대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기대치에 부합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멘텀을 가지고 반영한다라고 하면 오늘 정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이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말고 안 간다, 더 갈 거냐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뭐 시청자분들도 나만 2차 전지 없다, 나만 수익을 못 낸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지난주에 뭐 2차 전지가 중장기로는 괜찮지만 지금 위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관점이실까요? 아마 기억나는 게 금방 이제 지난주에 그러면서 대주전자 재료나 네. 아마 실리콘 원극재를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 지난주에 더 놀랬던 거는 장비주가 가는 거에 일단 놀랐어요. CIS나 뭐 PNT 같은 경우는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안 갔던 종목이 장비주를 보면서 아, 2차 전지는 이제 올릴 건 다 올렸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은 맞습니다만은 한 번쯤 이런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한 번쯤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이제 온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물론 CIS도 좋고 PNT도 좋습니다. 뭐 북미 시장,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위해서 미 북미 시장 들어가니까 장비가 이제 수요 잔고도 1조 넘게 쌓였으니까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조정 오겠죠. 조정 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때는 뭐 2006년을 보든 2027년을 보든 또 한 번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완전 경쟁 시장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나 두 분 다 2차 전지는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신규 진입하기에 물론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죠. 또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의 전략이 그렇다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차 전지를 들어가서 조금 빠르게 짧은 수익을 챙겨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업종에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가야 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후자 쪽이시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매해 주가는 박스권에 있고 그 안에서 주도 테마가 되고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오는 주도 업종은 대부분 소위 말해서 텐베거 업종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뭐 과거에는 뭐 화장품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게임 업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1분기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2차 전지인데 자 그러면 과연 텐베거 종목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관련된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300%에서 400%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시점에 대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사이, 특히 한 달 반 사이 주가가 워낙 고가를 개시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견인하고 특히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오는 양극재 업종들에 대한 대표 종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IRA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 흐름일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마지막으로 도는 게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고 내가 이런 종목에 대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대응을 해서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내가 조금 더 떨어져서 나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진입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2차 전지 말고 뒤에 들어갈 말을 완성을 해볼게요. 2차 전지
다음으로 잡아볼 섹터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저는 게임주가 일단 흐름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게임주. 있는데 뭐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조금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지스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네. 게임에 대한 흐름은 향후에 콘솔 게임 플랫폼이 이제 간다라고 이제 계속 했었는데 물론 NC소프트가 좀 부진을 하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디아블로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진입을 해서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중국 시장이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아직까지는 사전 예약이긴 하지만은 지금 블루 아카이브 넥슨 게임즈에서 나오는 게임이 실제로 사전 예약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는 뭐 텐센트 게임즈나 이미 중국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게임을 개발을 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게임을 충분히 개발 능력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넥슨 게임즈 사실 중국이 항상 외자판호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대부분은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만 나왔지 크게 상승 흐름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자판호 발급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서 진출을 했을 때 경쟁력이 옛날만큼 나오냐 여부가 중요한데 그게 지금 슬슬 이제 넥슨 게임즈가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 넷마블이나 컴투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콘솔 플랫폼은 나중에 뭐 6월달에 8월달 나올 레오이즈나 NC소프트를 보더라도 만약 지금 이런 서브컬처 장르에서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 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흐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넥슨 게임즈가 좀 주도주로서 이제 중국 시장에 좀 향후 실제로 모바일이 출시이 되고 나서 흐름 좀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말고 게임주라고 완성을 하셨고 게임주 안에서는 넥슨 게임즈가 중국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조금 활동을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차장님은 뭐라고 완성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2차 전지 말고 저는 2분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외부 충격이 덜 받는 업종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한 2년 동안 좀 쉬었던 흐름들이 있고 오늘 뭐 금융감독 원장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 해제가 어렵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견인했던 부분들이 이제 재평가될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그동안 미뤄뒀던 R&D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진단 쪽이라든지 의료기기 쪽, 특히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 기반이 워낙 탄탄하게 올라오는 흐름인 것 같고요. 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하면서 일단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앞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던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그래도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말고 과장님은 게임주 말씀을 해주셨고 차장님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분위기를 견인을 하면서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앞으로 좀 잘 갈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향방을 또 여쭤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도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들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을 첫 번째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젠텍,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 앞으로의 향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구산업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구산업의 주가도 기존의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상한가 마감했고요. 그렇다면은 구리 가격과 같이 올라갈 주가인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구리 가격과 같이 올라갈 주가입니까? 일단 유통량이 좀 작은 상태에서 회사 업력이 지금 한 60여 년 정도 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995년도에 상장을 했고 저평가 받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단기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이냐로 봤을 때 구리 가격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원고를 쓸 때 그때 뭐 1시 반 전후였는데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고 그러면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비철금속 쪽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소재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재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워낙 작아서 변동성은 크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조금 접근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단기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뭐 비철금속이나 소재 업종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리 가격이 정말 뭐 중국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뭐 이구 산업 같은 구리 관련주들의 향방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과장님은 노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것도 2차 전지 관련 응급제 재고 소진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 흐름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런 흐름이 뭐 장비주도 그렇고 이런 구리 관련 흐름도 그렇고 결국에는 결국 물론 구리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뭐 추후에 뭐 당장에 지금 이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 계약이나 1년치 계약의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모양새로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올랐던 것에 대한 흐름보다는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 뭐 이슈로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2차 전지를 뭐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어느 정도 이런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좀 수급 쏠리는 현상이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런 흐름에 대한 비율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신용 잔고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결국 이게 꼭지에서 어느 정도 물리게 됐을 때 신용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크게 빠지거든요. 그런 흐름에 대한 병동성이 좀 유의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두 분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 슈얼리스마트가 FDA 허가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 수젠텍도 오늘의 반등을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고 차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수젠텍 왜 노일까요? 일단 FDA 허가가 매출 직결은 아니니까 그러겠죠? 대부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네. 기다렸던 부분들이 일시에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왔느냐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3분기부터 기대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이 발현이 되더라도 주가가 뭐 11% 내외 정도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2년 연속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제 진단 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소 부분으로 가고 이렇게 만들었던 자금 흐름들을 이제는 이제 새롭게 발현되는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응급병원, 대형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피를 뽑아서 대부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있으면 내가 왜 방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수젠텍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유럽과 미국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는 긍정적인 좀 흐름들은 있는데 다만 기대감 자체가 진단키트는 2년 동안 인정을 하고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하반기에 좀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현재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가가 단기 반등할 수는 있지만 뭐 매출을 선도할 만큼 그만큼 뭐 킬링 아이템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젠텍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노로 일치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는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유럽연합까지 하나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무조건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한국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품에 무사히 안길까요?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무사히 안길까요?에 대한 답도 예스이신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으로도 예스겠죠? 네, 충분히 뭐 예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하나와의 이제 수직 계열화가 좀 본격화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하나의 단추가 이제 HSD 엔진까지 이제 인수한다는 거 의미인데 일단은 뭐 하나 시스템도 무기 관련해서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선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좀 조선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야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일단 2년 전에 고성가로 인도받았던 이제 그런 수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 시점이 이제 거의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영업이 적자 부분은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설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LNG선 같은 경우는 다른 조선 3사들 대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잘 만드는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고객사 기존에 이제 선박 엔진의 고객사도 HSD 엔진입니다. 그만큼 이제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빠른 수급에 대한 부분도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향후 슬롯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굉장히 타이트한 흐름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지금 조선의 흐름들을 수주는 많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이게 슬롯이 부족해서 중국 조선사로 많이 나간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올해부터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작년 1월 때쯤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이랑 기업 결합은 승인을 이제 유럽이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승인해줬던 만큼 아마 이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지가 되고 만약에 상반기에 인수되면은 49.2%로 이제 하나가 이제 본격적인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로 충분히 대우조선해양은 어느 정도 크게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화 인수 뭐 가능해지는 것도 예스, 주가 상승에 대한 의견도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차장님도 조선주 전체적으로 예스 의견이신지 그 안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일단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인 선호도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선박금융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수주에 대한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 부분을 계속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매출 부분은 8조 원대 초반을 기록을 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부분은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 건전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는데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BDI를 중심으로 과연 이제 계속적으로 중동발 수주가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과 맞물린다라고 하면 유럽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에 대한 견인들이 충분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네.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안 합병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국내에서는 대부분 정부 주도와의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지고 있지만 과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하나가 인수한다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부분과 맞물리면서 주가에 대한 한번 반등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업종이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따라갈 업종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의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